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농경생활이 잘 되시는지. 농사요? 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주로 심었거든요. 주로 어떤 종류의 옥수수를? 그 찰옥수수 중에 얼룩이 찰옥수수 있어요. 네, 그 빨간색, 노란색 그렇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네. 거. 근데 요즘에는 뭐 초당 옥수수가 많이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셨어야죠. 그거보다 얼룩이 찰옥수수가 조금 더 키우기 쉽다 그래서. 맞아요. 초당 옥수수는 키우기 어려울 거예요. 네, 첫 농사니까 그래도 좀 쉽고 병충해 강한 게 뭐가 네. 있나 찾아봤더니 찰옥수수가 그래도 조금 더 강하다. 근데 와, 옥수수 자라는 속도가요. 뭐 처음에 요만하게 나와서 되게 귀여웠는데 네. 일주일 새에 뭐 요만큼 자라고 또 일주일 새에 가면 이만큼. 지금은 이제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거의 이제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비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른 시기에 와서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언제 가보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넘어졌는지 확인하러 한 번씩 가셔야 되잖아요. 뭐 근데 비가 오기 전에 이 물길 같은 건 좀 파주고 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이제 또 물 고인 거 있으면 좀 빼주고. 네. 어쩔 수 없죠. 비가 올 때는 제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이 날씨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예민한 게 이제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비료 같은 거 뿌리고 나면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지만 하루 정도만 오고 좀 하루는 개고 또 한 이틀은 맑고 하루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폭우가 막 쳐가지고 가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노력이 허사가 됐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막 병충해 이런 거 생길까 봐도 되게 걱정되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알죠. 네, 뭐 저도 농부이긴 하니까. 근데 감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요번에 비가 일찍 와가지고 요번에 대부분 감자 농사가 올해 지으신 분도 올해가 최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자 비가 일찍 오면 안 돼요? 일찍 오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일찍 와가지고 그 알도 별로 크게 안 연글고 이 숫자도 별로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홍감자랑 수미감자 나올 때 됐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감자가 아무래도 감자 시장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또 좀 오르지 않겠나. 사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만만한 작물들 있잖아요. 네. 요거는 늘 마트 가도 이건 쌌어 하는 것들이 확 오르면 체감이, 예전에 뭐 배추, 양파 이런 것들 확 오를 때 그럴 때도 되게 체감이 굉장히 크게 되죠. 요즘 양파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쌌는데. 경제 전문가신데 농사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원체 높아서 조그맣게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장마 때문에 감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감자가 비싸졌구나. 알이 이제 크게 안 여물면 출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 조그만한 거 자체도 또 비싸지니까 올해는 좀 감자 대신 다른 걸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 감자 좀 마시는 거. 제가 식욕을 자극했죠. 그러면 감자 라면으로 드세요. 라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올랐는데 근데 이거 왜 이래요? 21개월 만에 상승폭이 2%로 내려왔다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겁니다. 이 2%대라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잖아요. 뭐 4, 5 이게 익숙했는데 드디어 이제 2%, 21개월 만에 2%대 상승. 이거 전월 대비하자면 0%대 보합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리가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 우리 동네 그 가게 소주값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물가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0%,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는 뭐 2.7%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5%, 5.2%에서 급등세가 살짝 꺾이기 시작하더니 그때 그랬었죠. 오르막길이긴 한데 이 경사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완만해지더니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는 거의 평평하게 내려온 거죠. 2월에는 뭐 4%대를 받고 5월에는 3.3%, 드디어 이제 2%대까지 내려왔다. 2021년 9월에 2.4 찍은 이후에 21개월 만에 2.7%, 2%대라는 숫자를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왜 저는 못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을 잘해서 물가를 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 6월에 이렇게 낮게 나타난 거는 석유류 가격.
이제 석유류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4%가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1.5%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데 이 석유류 가격이 한몫을 했고요. 1.5%포인트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면은 지난달에 3.3%, 지지난달에 3.3%가 나왔으니까 이거 다 석유류의 영향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면 오히려 다른 것들은 조금씩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을 못하겠다는 느낌이 석유를 빼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많이들 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외식비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가보면 진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4,000원에 기본 라면 먹었는데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게 제일 싼 메뉴였어요. 이제 어디 가서 4,000원대에 식사를 할 수 있다, 뭐 라면이든 김밥이든 뭐 4,000원대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공깃밥 하나 1,000원 추가하면 5,000원. 못해도 한 8,000원, 9,000원은 줘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 SNS에 보면 그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 뭐 1분짜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요?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어디 식당 그 노포 식당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6,000원인 밥 이러면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진짜 이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 물가 지수가 2%대로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저 통계 또 거짓말하네. 그런데 하나 놓고 보면은 사실상 올랐다. 그래서 이런 체감 물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하고 석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됐냐 이걸 봤더니 이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작년 5월 이후에는 최저치이긴 해요. 작년 4월, 5월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랬나 봐요. 맞습니다. 그죠? 그때 이후에 최저치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느낌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저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가 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특히나 또 상승폭도 커서 그때 대비해가지고 조금 꺾여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물가가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다,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 7월 이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라면 가격도 정부가 압력을 줘서 뭐 조금 낮춘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낮춰지는 시점이 7월부터였으니까 이거는 지금 6월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7월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또 살펴봐야 되고요. 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도 25.9%나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제 3분기에 전기 요금은 안 올린 것으로 결정은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자면 석유가 다행히 석유류 가격이 떨어져줘서 요만큼이 나온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역시나 아이고 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라면 얘기 나와서 어떤 라면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여름 되면은 그 비빔류 라면이죠. 시원한 것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럼 그렇게 좋을 일이에요? 미소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꼭 이제 그런 것들은 양이 좀 적어가지고 2개씩 먹었잖아요. 2개씩 먹어야 돼요. 2개씩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면도 얇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좀 요즘엔 자제하느라 참고 있습니다. 자주 못 드시는군요. 그럼 자물쇠를 열어주면 안 돼요. 꼭 먹고 싶어도 한 개만. 먹고 싶어도 한 개만. 한 개만. 반 개만이 아니고요? 한 개만. 예전에 2개 먹었던 거 한 개면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딜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좀 저렴하게. 일단은 편의점에서 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편의점 가격하고 마트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는 라면을 들었다 놨다 오히려 컵라면이 더 비싸더만요. 작은 게. 그게 더 비싸서 좀 참자. 어차피 이거 뭐 살찌는 거니까. 그래서 마트 갔을 때 5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 때.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그렇게 사는 편입니다. 아까 석유류 가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석유류 가격과 농수산물 이제 가격을 뺀다 그러셨는데 석유류 가격이면 주유소에서 우리가 그 주유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유는 아닌 거죠? 원유 가격, 경유, 휘발유, 자동차, LPG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품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죠. 근데 원유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석유 제품 재고,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플러스 뭐 석유로 만드는 각종 오일류들 이런 것들의 재고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이제 바그너군 그 용병 그룹 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란을 시도를 했다가 반짝 그래서 기름값이 살짝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에 종결되는 바람에 뭐 좋은 거죠. 예. 조기에 종결돼 가지고 이것도 또 각국 이제 중앙은행들이 아직까지 물가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긴축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은 금리를 더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제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까이 쓰는 물건들의 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건 석유류 가격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체감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제 하락 쪽으로 잡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가는 쪽으로. 예,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쪽의 물가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건 뭐 시차를 좀 두고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폭은 좀 둔화되겠죠.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것 자체가 올리긴 힘든데 외식비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공깃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은 다른 물가 같은 경우에는 김밥 가격 이거 한 번 올리면은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사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한 번 딱 올리고 나면 이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물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외식비 물가들이 많이 올랐네, 어딜 가도 올랐네, 그런 물가가 이제 대부분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둔화폭은 좀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2%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되 드라마틱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상승폭만 좀 둔화되는 정도. 오르막길이긴 한데 헐떡헐떡 네 발로 기어 올라가던 그 오르막이라면 이제는 이제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이런 방향도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조금 힘이 실리나요? 사실상 그렇죠. 미국도 지지난달이었죠. 5월에 이제 그 기준금리 동결했고 6월에도 동결했고 이제 7월 13일 날 기준금리가 나올 텐데 아마도 동결 내지는 살짝 소폭 인상 그쪽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어요. 이제 미국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 만에 열리는 통화결정회의입니다. 6월에 쉬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릴 만한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2%대 이렇게 보였고 딱히 올릴 만한 이유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가가 지금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 지금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여기서도 조금 더 인상이 되게 되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달러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석유 포함해가지고 원유 가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감산 결정을 쭉 꾸준하게 해가지고 다시 오르게 되면은 그렇죠. 이건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경기가 글쎄요, 이게 침체가 되면 뭐 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좀 바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이제 금리가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번에 7월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올릴 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로 이슈가 된 것은 뭐 증여, 부동산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습니다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관리를 하고요. 또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수 활성화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를 꺼뜨릴 수는 없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과 관련돼서 물가나 생계비 부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네요.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확대. 저거 약간 무슨 패스처럼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싸게 쓰는 건가요?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해가지고 뭐 광역
이 버스를 지원해주는 네. 정책들도 있고 사실 저것들은 뭐 내수 활성화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지고 쓸 돈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네. 저런 데서 조금 혜택을 주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네. 단톡법 개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 단톡법은 어디 가서 폰을 사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된다. 그게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비싸게 사고 조금 이게 이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핸드폰을 기본 가격보다 정상 가격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이 부담이 이쪽 분들한테 정보가 없는 분들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이유로 이 단톡법이라는 걸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큰 효용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단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유통망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휴대폰이 실제로 조금 더 싸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저것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 이제 알뜰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알뜰폰이라는 요금제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그 알뜰폰 관련해서 도매 제공 의무제를 개선해서 그 요금제를 보면 굉장히 계단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기가까지는 굉장히 싸게. 그런데 그 중간 단계 우리가 필요한 건 나는 한 10기가 정도 쓰는 중간이잖아 맨날. 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뜰폰에도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해서 사람들의 좀 선택의 폭을 늘리겠다. 마치 그거 같아요. 그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도 맛보고 싶은데 좀 둘이서 먹기에 소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대짜 시키기엔 이만큼이고 그러니까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중간은 없고 근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알뜰폰 5G 요금제도 그 중간 요금제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민생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으나 글쎄요 물가 상승에 대비해가지고 저게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기는 했어요. 네.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출도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1.4%를 잡은 거거든요. 이게 낮췄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낮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전히 이제 물가는 높고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상승폭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풀어야 뭔가 좀 민생도 안정되고 내수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세금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뭐 3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곳에 또 돈을 함부로도 아니죠. 마음껏 쓰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막 코로나 때처럼 풀어가지고 대규모 경기 부양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1.4%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부진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데 대중국 수출이 얼마나 되살아날지 이것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반도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국도 고용 지표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1.4% 아유 이렇게 낮아졌어? 라고 할 게 아니라 1.4% 가능할까? 라는 이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소설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 되는 집은 이유가 한 가지인데 네. 어렵고 힘든 집은 이유가 수백만 가지라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운 이유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생각을 잠깐 했냐면 김현우 소장님 숨 차신 거예요. 1.4%도 어려울지 몰라요. 글쎄요 하시면서 된 이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4%도 높게 잡은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스러운 거죠. 물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해결해 나갈 일들이 뭐 수출도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도 이제는 바닥 짚고 올라와 줘야 되고 뭐 슬금슬금 주가는 오르긴 했으나 그것도 주가도 나중에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 좋아질 거야라는 믿음이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뭐 하반기 지나면 내년 정도 들어서면 진짜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적인 건 있죠. 그 중국에서 뭐 원자재 수출을 하는 거 제한을 한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괜찮냐 싶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뭐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원료도 원자재도 그렇고 그런 걸 또 제한한다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 여기에 영향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없죠. 사실.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데 당장 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색을 하고는 있다는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하반기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좀 안개를 드리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국도 어렵다는데 자꾸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는 네. 참 껴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사이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지간히들 좀 하고 예, 우리한테 자꾸 목을 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새마을금고 이야기입니다. 네. 연체율이 요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입한 공동대출이 뭐예요? 네. 그거 연체율이 20%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공동대출, 뭐 공동으로 하는 대출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 지점별로 작잖아요. 크지 않죠. 예, 한 지점에서 못하는 걸 다른 지점끼리 묶어가지고 야 여기 좀 대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호주머니 사정으로 좀 부족해. 네. 너도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여러 지점이 합쳐서 같이 해주는 대출을 공동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동대출 전국 새마을금고 한 1,300여 곳 좀 못하게 있어요. 여기에 공동대출 연체율이 6월 기준 19%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대출에 나간 돈이 한 전체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20% 가까이니까 4조 원 정도의 돈이 연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체율이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대출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한 법인대출, 회사에 나간 개인 말고 법인대출의 연체율이 뭐 2%대 이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2019년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평상적인 상황인데 네, 2019년 뭐 높아봐야 2020년 요 정도 2%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상호금융권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연체율이 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작년에도 야, 연체율이 이거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왔었고 한 두어 달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다른 곳들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막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연체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이 이 우려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9.99%면 뭐 거의 빌려준 돈에 10명 중에 하나면 10명 중에 한 개는 못 받았다. 근데 사실 인원수가 아니라 금액 대비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으로서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특별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이 특별 대책이 어제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요. 네. 예. 우리한테 받아가는 건 이자랑 따박따박 잘도 받아가더만. 네. 어떻게 법인 대출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공동 대출은 저 같은 사람한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그렇죠. 신용대출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잔챙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업과 부동산업자에 취급된 대출 자금액이 56조 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거 다 심사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고 주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당장 갚을 거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문제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신용 상태를 이 김현우 개인의 신용 상태를 봤는데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태가 직장도 곧 잃을 상태고 뭐 돈 쓸 돈도 많아지고 이미 빌려놓은 돈도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겠죠. 부동산 경기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PF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이렇게 빌렸을 때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그 개발 이후에 뭐 분양이 잘 되거나 잘 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린 시점 이후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못 갚겠다,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 해주는 뭐 브릿지론, PF 대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였고요. 증권사는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쪽도 이런 대출이 굉장히 짭짤한 수익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 대출은 규제로 많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 하니까 그 비율을 굉장히 낮췄고 네. 그런데 이 PF 대출이 빌릴 곳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해주는 곳인 새마을금고 쪽으로 몰려가면서 심사는 했지만 지금 당장엔 문제 없어. 그리고 우리 재정 건전성도 뭐 가지고 있는 예금 자산이나 이런 자산들 많이 있어, 크게 있어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많이 받아놓은 게 지금 와서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새마을금고만 그러냐고요? 새마을금고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 규제를 제가 받거든요. 궁금한데 왜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뭐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새마을금고가 왜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한 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우리끼리 좀 공제같이 우리끼리 돈 좀 모아서 우리끼리 돈 좀 빌려주자. 마치 신협이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신협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새마을금고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그 대출 부분 이런 것도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통으로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똑같은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금융기관, 우리가 느끼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뭔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늘 빠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우려스럽게 뭔가 방만하게 경영을 한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굳이 손대지는 않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어떤 규제나 뭐 이 보안책이 나올 때 보면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비근한 예로 전세 사기 예.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야 이런 거 문제점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다 묻혀지다가 크게 발생하니까 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새마을금고도 기존에는 아주 자그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여다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크게 부실이 우려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금융당국까지 동원해가지고 들여다보는 상황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던 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수학 시험 문제 푸는 건데 수학을 잘하는 물리 선생님이 그 계속 감독을 하면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물리 선생님 수학을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했었다는 거죠. 물리 선생님도 수학 잘하니까 네. 할 수 있어. 수학 문제 낼 수 있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채점할 수 있어. 네. 할 수도 있고 문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처럼 그냥 막연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큰일 나지 않을까. 집에 가만히 누워 생각하면 갑자기 큰일 날 것 같은데 은행 돈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뱅크런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게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미국도 그랬어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떤 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큰 손실을 입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야 저기 사람들이 예금을 자꾸 빼고 있다는데 무슨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는 채권도 자꾸 팔고 있네. 쟤네 문제 있나 보다. 그니까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빼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돈을 빼가는 바람에 실제로 이게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실러문항인가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새마을금고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깐 이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쪽 이런 쪽에 해준 대출이 많다. 이거 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된다. 이 소리가 나오자 한 4월, 5월 해가지고 사람들 돈 많이 뺐어요. 그렇죠. 그때 많이 빼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이거 문제 없다. 네. 우리도 예금저보호제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 돈 빠져나가는 건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하필이면 그때 예금 적금 만기가 도래된 사람들이 이때 많아서 그렇다라는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약간 궁색했던 게 뭐냐면 그 똑같은 4월, 5월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뭐 신협이라든가 네.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신액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로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면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새마을금고의 그 위험함을 느끼고 빠져나간 고객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우려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도리를 잘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대출을 받아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부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뉴스를 듣고 그러면 나 새마을금고 미리 돈 좀 빼야 되겠다라고 난 발 뻗고 잘래.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 공포심이 느껴지게 되거나 맞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당장에 사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네. 내가 맡겨놓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필요한 우려 이런 것들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된 부분은요. 저 같은 사람의 쥐꼬리만한 대출이 아니라 네. 그 법인에서 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들이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빠지면 여기서 연체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심각한데.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 PF 대출을 받은 곳에서 뭐 분양도 잘 될 것이고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으로 이제 상환을 할 테니까 뭐 분양되면은 사실상
잔금을 받기 전까지 이제 중도금 대출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돈을 이제 시행사나 이런 곳에 줄 것이고 그러면 예. 그걸로 이제 돈을 갚아 나가고 마지막에 잔금이 딱 치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상환이 완료가 될 텐데. 완결이 되는 거네요. 네. 한 가지 뭐 희망적인 소식은 이제 부동산 경기, 주택시장 경기긴 하지만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지지난주에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0%대 전국적으로 평균 이제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그 하락세가 점점 둔화되더니 한 6주, 7주 전부터는 서울 수도권 중심 그리고 강남 3구 중심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4월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식은 어땠냐면 이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다. 규제 완화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래고 그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그때 가장 큰 근거가 뭐였냐면 거래량이 충분치 않다.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인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는 건 서울이 오르니까 이쪽도 오른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경기도권에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 매수에 나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금리가 여전히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앞으로 금리도 떨어질 걸 기대하고 그렇게 네. 보자면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슬슬 회복이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의 법인대출 연체하는 것들도 그나마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연체율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살짝 올랐다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잘못 봤어요.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 이자를 100% 깎아준다고요? 그럼 저는 새마을금고 가서 돈을 빌릴 걸. 저도 그럴 걸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 연체하신 분들 이자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겠죠.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깎아주면 그 수입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체를 했을 때 이자를 깎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 지금 어렵지 괜히 연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자 깎아줄 테니까 원금이라도 따박따박 상환해 혹은 거치식이면 이자는 내지 말고 조금 상황을 유예하고 있다가 괜히 이상한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하지 말고 돈을 갚어. 나중에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네. 당장에는 조금 이게 사실 정상적인 이 연체율 관리인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내놓은 대책이 그냥 연체를 했든 안 했든 100% 감면해줄게 올해 말까지는 이라는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놨냐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힘든 걸 조금 덜어주고 나중에 받기 위해서다라고는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의심이 되는 건 그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감면해주면 연체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마 그랬으려고 이분들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의심이 되는 건 이러면 이제 건전성 지표는 조금 좋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게 재정 건전성이 새마을금고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연체율을 떨어뜨리면 즉 이자를 안 받으면 연체율이 떨어질 테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 지표를 관리를 하려던 거 아니냐라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 계좌에 대해서 정상 혹은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는 건 연체를 하고 있는 그 계좌는 어쨌든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정상 계좌도 이사장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점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상 계좌도 이자를 100% 감면해주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따박따박 이자 낸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죠. 그렇게 대놓고 바보라고 하시면 그런 바보 꼴이 된 거죠. 저도 뭐 다른 곳에 대출 많이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기 가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왜 안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 높은데 새마을금고를 주로 이용하는 때는 언제냐면 다른 곳에서 대출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새마을금고가 잘 받아줬었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금융권에서 잘 안 나올 때 새마을금고는 조금 문턱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일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도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했는데 네. 야 그렇게 해서 높은 이자 부담하길 잘했어라는 게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잘한 선택이 된 거죠. 아니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까 저 새마을금고 지금 나오잖아요.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이면 뭐 거의 60조 원이 육박을 하는데 전체적인 대출이 거기에서 그럼 뭐 3%씩만 해도 그게 대체 거의, 얼마냐고요. 거의 두 자릿수 뭐 10%에 육박하는 금리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건전성을 지금 연체되는 걸 통해 가지고 더 일이 커지는 거는 맞겠다라는 취지는 이해가 듭니다만 대책으로 나올 건 아니다 이게 100% 가면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벗어나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좋죠. 사람들의 그렇죠. 인식 자체가 야 이거 새마을금고 어려워지면 100%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또 걸어봐라는 생각에 모럴 해저드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대책은 조금 사실상 갸우뚱 이게 진짜 저도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뭐야 이게 오보 아니야라는 생각이 처음 봤어요 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깎아주는 것도 봤고 네. 때로는 너무 힘들면 연체 이자를 좀 그렇죠. 연재 가산해주는 이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 3% 포인트 이자 말고 네. 그것만 깎아주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IMF 때도 이자를 안 받는 건 못 봤어요. 이런 뭐 차가 안 팔릴 때 뭐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봤는데 이건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간의 사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후에 또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